이 나이에 아들 집에서, 그것도 내가 정 붙이고 살던 며느리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 큰딸네 방 한 칸에 얹혀 살고 있어요. 잠깐 몸 좀 추스르고 나면 요양병원이라도 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밤마다 누우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며느리랑은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내가 처음 그 애를 봤을 때 인사성도 밝고 눈빛이 참 맑고 깨끗했죠.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땐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고 뭐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었어요. 손이 빠르고 살림도 야무지고 내 눈치도 잘 보고 한마디로 완전 복덩이였죠. 내가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신혼 초엔 일부러 자주 안 보려고 했어요. 어떤 엄마는 장가간 아들네 집 매일 들락거리다가 며느리랑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나는 달랐어요. 이젠 아들이 새 살림을 차렸으니 거긴 내 자리가 아니라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자꾸 날 불렀어요.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밥 드시고 가세요. 어머님, 요즘 어깨는 좀 어떠세요? 어느 날은 내가 좋아하는 참기름 듬뿍 넣은 미역국도 끓여놓고 그런 걸 보면 속정이 있는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처음 손주 태어났을 땐 며느리가 밤낮으로 울었어요. 몸은 아프고 애는 잠도 안 자고 아들놈은 일하느라 매일 늦게 오고 그 애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봤어요. 아기 안고 밤새 걷기도 하고 이유식 만들고 젖병 삶고 기저귀 갈고 심지어는 며느리 대신 병원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내가 건강을 생각했다면 못했을 짓이에요.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팔에 담이 와서 파스 붙이고 살았죠. 그래도 그땐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며느리가 늘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 들으면 힘든 게 싹 가셨어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나이 먹고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일일 줄 몰랐죠. 그 애는 잘 웃는 아이였어요.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 꽃 한 송이에 손편지 하나 써서 건네주고 친정엄마보다 더 가족 같은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그 말에 정말 내가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딸 부잣집 친구들이 부러울 게 없었죠. 처음엔 나도 시어머니라는 말에 겁이 났었어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짐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매사 조심했고 며느리 앞에선 항상 웃으려고 했죠. 그렇게 아들 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집 식구 되면서 나는 이 집의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자고 있는 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어머님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 듣고 나도 몰래 울었어요. 정말 그 애가 날 진심으로 아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도 참고 손주 어린이집 행사 날도 빠지지 않고 가고 겨울엔 옷도 몇 벌 사 입히고 돌잔치 준비도 거의 내가 했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그 애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그 애가 내게 했던 감사라는 말이 어쩌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려는 예쁜 포장일 수 있다는 걸. 내가 그 애를 딸처럼 생각했던 만큼 그 애도 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내 착각이었단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애가 바뀐 게 아마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전쟁 같던 하루 끝에 어머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하루에서 내 자리가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식탁에 함께 앉는 시간이 줄고 아침 인사 대신 방문 닫히는 소리만 들리고 가끔은 나한테 어머님 계셨어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며느리는 여유가 생겼더군요. 요가 수업을 듣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하루는 네일샵 다녀왔다며 손톱을 보여주는데 이젠 엄마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은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자기 관리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애가 달라지면서 내 자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며느리의 말투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머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며 웃던 아이가 어느 순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은 괜찮아요. 어머님은 쉬세요. 말은 예의인데 거절처럼 들렸어요.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어요. 근데요, 계속 그렇게 쉬세요 하더니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 말 안에 어머님은 빠지세요란 뜻이 있었던 거죠. 하루는 저녁 준비하는 걸 보는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내 반찬통을 싹 빼서 안쪽 구석에 밀어넣더라고요. 된장 냄새가 너무 배서. 아, 그때 알았어요. 내 손맛도 이 집에선 이제 민폐가 되는구나. 그날 저녁 나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내가 만든 나물 무침에 찬밥. 전자레인지 돌릴 때 나는 삐 소리도 누가 들을까 조심스러웠죠. 며느리의 생활은 점점 화려해졌어요. 옷차림도 말투도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어요. 명품백을 들고 나갔다 오더니 어머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대세래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묘했어요. 그 애가 사는 세상은 이제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된 것 같았죠. 나는 여전히 장 보며 제일 싼 물건을 고르는데 그 애는 샐러드 한 팩에 몇만 원을 쓰더라고요. 손주도 이제는 내 방에 잘 안 와요. 전엔 매일 저녁 할머니랑 같이 잘래 하던 아이가 엄마랑 자야 돼 하며 뒷걸음치고요. 한 번은 무릎 위에 앉혔어 옛날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좋아해요. 영어로 된 책 읽어야 하니까 옛날 얘기는 자제해주세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이젠 헷갈리고 필요 없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더군요. 그 말 듣고 그날은 불 끄고 그냥 누웠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가를 강요했나? 아니면 간섭을 했나?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한 번은 식탁 위에 놓인 샐러드를 보고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 했더니 며느리가 정색하며 말했어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머님 세대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이 참 낯설고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세대라. 내가 그 애에게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싶었어요. 나를 배려한다며 빼던 자리,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갈 때 혹시 이 냄새가 싫을까? TV를 켤 때 소리가 크다고 할까봐 리모컨을 꼭 쥐고 나는 그 집에 살면서도 점점 있는 듯 없는 사람이 되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상냥했죠. 아침부터 부엌 문 열어놓고 입을 털던 나한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친구들 집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솜씨를 제가 자랑 좀 했거든요. 전 부치는 거, 깻잎 전에 잡채까지 어머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입꼬리를 올린 채 손엔 핸드폰을 쥐고 바쁘게 문자를 하더군요. 제 대답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당연히 해주시겠죠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요즘 허리도 좀 안 좋고 많이는 못해. 그랬더니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친구들이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날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장을 누가 봤냐고요? 나 혼자 봤죠. 두부며 애호박, 소고기며 당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시장길에서 2번은 쉬었어요. 며느리는 메시지 하나 툭 보내더군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문자 하나에 내가 또 넘어갔죠. 사랑이란 말 한마디에 내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전기 후드 돌아가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나 혼자 분주한 소리뿐. 며느리는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옷 고르느라 방에서 안 나오더군요. 저 혼자 전 부치고 나물이랑 잡채 무치고 정작 본인은 주방 근처엔 얼씬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어머님, 상에 놓을 접시 밝은 걸로 꺼내주시겠어요? 오늘 친구들 옷이 화사해서 톤 맞추면 예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손은 전을 뒤집고 있는데 마음은 천천히 씻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잘 꾸민 여자들 셋. 향수 냄새의 귀걸이, 반짝이는 구두. 웃는 얼굴로 어머하고 인사하며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나를 안 보이게 가리면서 친구들을 안내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창피해서 숨기려고 하는 건가. 나는 이 집에서 완전 식모일 뿐이구나. 며느리는 내 속도 모르고 그 여자들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계신 주방 조금 복잡해서 저기 앉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머님, 접시에 샐러드 좀 나눠 담아주시겠어요? 포도는 씻어서 물기 털고 냅킨 깔고 올려주세요. 아, 얼음은 말고 시원한 물만요. 어머님 센스, 전 믿어요. 말은 고운 척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담긴 태도는 날 마치 도구 취급하고 있었죠. 나는 앞치마 두른 채 부엌에서 뛰어다니고 그 여자들은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깔깔 웃고 있었고요. 딱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중 한 여자가 나를 보고 정말 도우미인가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은 며느리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집은 도움이 없어도 돼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뭐든 뚝딱뚝딱 다 해주시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띵하게 울리더군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날 부려먹더니 이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가사도우미처럼 취급하는 거였죠. 울컥하는 서러움에 조용히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어요. 그리고 소파 앞까지 걸어가 그 여자들 앞에 섰죠.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 도움이 없어도 되겠네. 내가 식모살이 하면 되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나는 앞치마를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허리는 욱신거리고 두 다리는 뻐근했지만 더는 주방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릎을 감싸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요. 대신 귀에 계속 맴도는 말. 도움이 없어도 돼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지난 10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애가 무심코 내뱉었을 그 한 줄이 내 지난 세월을 무너뜨렸거든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내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그 애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엔 약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고지혈증, 관절염, 수면 유도제. 어느새 이렇게 약으로 하루를 버티는 몸이 되었는지 그 옆엔 손주 사진들이 있었어요. 조그맣던 아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날, 할머니 하며 뛰어오던 그 모습. 요즘은 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언제부턴가 엄마가 오지 말랬어요 하며 멀어졌거든요. 그 말 들을 땐 웃으며 넘겼는데
이젠 왜 그렇게 아프게 꽂히는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손가방을 꺼내고 그 안에 늘 들고 다니던 손수건, 안경, 약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사진첩 하나를 조심스레 넣었죠. 내가 유일하게 품에 안고 싶은 건 그 아이의 미소뿐이었거든요. 옷장을 열었어요. 많지도 않은 옷들. 그 중에서도 내가 자주 입던 블라우스 2벌, 추리닝 하나, 잠옷 1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것만 골라 접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어디로 가지? 큰딸 집은 방이 좁고 손주가 공부해야 한다고 했었죠. 요양병원? 가봤자 입소비가 만만치 않았고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떠났고 지금은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서글펐어요. 그런데요. 슬프다기보다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내 등을 밀더군요. 방문을 열고 나가면 며느리가 붙잡을까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고 사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 망설였죠. 근데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애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죠. 어머님이 원래 감정 기복이 좀 심하세요. 조금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섭섭해 하시네요. 나는 그냥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나는 이제 감정 조절 못하는 귀찮은 노인일 뿐이구나. 짐을 다 싸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 안엔 수척하고 기름때 묻은 옷에 눈가에 주름 선명한 여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 여자를 보고 처음으로 내가 참 불쌍하구나 싶었어요. 밤 11시. 모두 잠든 집안. 불 꺼진 거실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식탁 위엔 내가 붙여둔 전이랩에 덮인 채 남아 있었어요. 과일 접시도 치워져 있고 텅 빈 와인잔 옆으로 종이 냅킨이 구겨져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씁쓸했지요.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손님 접대였구나.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딸, 자니? 엄마? 이 밤중에 왜?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지금. 무슨 일인데? 엄마 어디 아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큰딸 집으로 건너왔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었어. 딸 보고는 아들네 집에 전화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건 괜한 우려였어요. 떠나온 지 이틀째인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아들한테도 손주한테도. 그 집에선 내가 사라졌단 걸 지금쯤 실감하고 있을까. 아마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겠죠. 주방이 조용하다는 걸. 싱크대에 어제 먹은 그릇이 쌓여 있다는 걸. 식탁 위에 김치 하나 안 올라와 있다는 걸. 전기포트 물이 데워져 있지 않고 빵이나 미역국 냄새가 안 난다는 걸. 그제서야 어머님이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 없이 며느리가 주방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걸 보고 그제야 허둥지둥 접시를 닦고 간단히 아침을 차리는 그 모습을 그동안 난 당연하게 해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김을 굽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새로 덜어내고 아이가 먹기 좋게 손질해 놨어요. 근데 그런 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느 날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죠. 어머님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집이 시끄러워요. 그 말 듣고 그 다음 날부턴 불 켜는 것도 물 붓는 것도 조심조심 했죠. 내가 그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그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건 손주 때문이었어요. 아이의 할머니 부르는 목소리 하나에 허리 아픈 것도 발 저린 것도 다 사라졌으니까요.
지금쯤 손주가 묻겠죠.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는 어디 갔어? 그 물음에 며느리가 뭐라 답할지 궁금했어요. 설마 솔직하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애는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식으로 내 마음에 박혔는지 아직은 모를 테니까요. 딸은 그런 날 보고 속상해했어요. 엄마, 그렇게 조용히 나오시면 아무도 몰라요. 말이라도 하고 나오시지. 나는 고개를 저었죠. 그 집은 말해도 안 들어. 딸은 한참 조용하다가 그러더군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집은 낡고 좁지만 식사할 땐 마주 앉아 웃고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집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엔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어쩌면 그 집은 엄마 없는 불편을 겪어봐야 비로소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그 애는 항상 그래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딱 한 번 찾아왔고, 나와 대화할 땐 늘 알았어요. 한마디. 그 집에서 나를 붙잡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서글픈 일이에요. 하지만 서럽다는 감정보다 지금은 그냥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남의 집 부엌처럼 조심조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몰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딸은 오늘 아침에도 김치볶음밥을 해줬어요. 엄마 입맛엔 좀 짜죠? 하면서 물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짜도 좋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핸드폰을 열었어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더군요. 그치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도 사람답게 살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어제보다 간을 좀 더 약하게 했어요. 딸이 내 앞에 따끈한 된장국을 내려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 속에서 풋고추와 호박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죠. 간단한 반찬, 정갈한 밥상. 별거 아닌데도 왜 그리 속이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선 식탁에 앉아도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뭘 덜 먹어야 할지, 말을 아껴야 할지, 혹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어요. 여긴 달라요. 딸은 뭐든 먼저 물어봐요. 엄마는 어떤 김치를 좋아했지? 엄마는 이 드라마 좋아하셨어요?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말들이 참 고마워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말이니까요. 며칠 전엔 손주 녀석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는 내 무릎에 철푸덕 누워서 이러더군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맞죠?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 그 말에 울컥했지만 웃으며 말했죠. 응,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도 여기서 자고, 할머니, 그래도 돼. 응, 나 할머니랑 자고 싶어. 어느새 밤마다 아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요. 그게 그렇게 포근하게 들리더라고요. 딸은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죠.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단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집에선 내가 내 손톱 한 번 깎는 것도 항상 눈치를 봤어요. 욕실 오래 쓰면 안 된다고, 청소 다시 해야 한다고. 지금은요, 욕실 거울 앞에서 내 주름진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주름들 안에 내 지난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딸은 또 물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진을 좀 정리하고 싶어. 별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그냥 정리해보고 싶더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름 아닌 며느리였죠. 몇 초간 벨소리만 듣다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답장 없이 핸드폰을 꺼뒀습니다. 용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지금 훨씬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조금 전 손주가 나를 꼭 안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이제야 나도 우리 가족 같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진정 위해주는 딸아이, 집을 위해 유언장을 고치겠다고 말이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고향에 땅을 사뒀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늘로 소풍 가기 전 이 가족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요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야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네요.